먼저 이번 기획은 사실은 4월 15일 날 끝난 총선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이야기해보는 기획으로 잡았습니다. 총선 전에 이미 기획은 했고 섭외도 이제 총선 전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게 끝나면 뭐랄까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가는데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짚어보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소의 이번에 이제 총선 기획특가는 오히려 이제 선거 과정과 결과는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보고 이번 결과가 한국 정치에 혹여 어떤 영향들을 미칠 가능성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주목해가지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최근에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로 라디오나 팟캐스트 뭐 또는 TV 등에서 생각보다 많이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정치발전소에서는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유명해지셨어요. 예, 오늘은 김수민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간 이제 총선 어떤 결과나 이제 과정에 대한 거는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총선 전에 저희가 짧게 총선에 대해서 어떨 것 같냐 이렇게 저희가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서로의 예측이 있었는데 뭐 서로의 예측은 다 빗나간 걸로 예, 있는데 어제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4.15 총선 일단은 과정에 대한 거 하나 절차와 과정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뭐 위성정당 관련된 논란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정당들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공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김수민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정치의 고유의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난 공천이었죠. 뭐냐면 저는 공천 논란 일일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제가 시사평론을 하고 있고 브리핑 같은 것도 해야 되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기억도 잘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내의 경쟁이 정당 간의 경쟁보다 훨씬 뜨겁다는 겁니다. 공천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본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무슨 정책 경쟁, 공약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정당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고 소수 정당으로 출마하면은 지역구에서 당선 안 되는 거니까 거대 정당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그래요. 거대 정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수 정당 사람들 보고 혹은 뭐 이거 유권자들이 하는 얘기기도 한데 좀 큰 당에 가서 정치하지 그러냐 이게 한단 말이죠. 가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후보로도 못 나오고 집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무소속으로 겨우 출마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당에서 뭐 매장이 되거나 그게 또 나온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엄선된 후보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투표용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보다 정당 내의 경쟁이 더 뜨겁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지들이 제한되어 있다. 1번, 2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게 공천 경쟁에서 똑같이 드러난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 잘라내기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교체율 몇 %다 이게 나오는 거고 컷오프 예, 컷오프라는 게 총선의 핵심 키워드가 돼버렸죠. 특히나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로 조금 재미를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해찬 현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 등이 컷오프를 당했는데 이거는 저는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나쁜 일입니다. 그 지지층의 상징과 같은 인물들을 잘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를 잡겠다.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명분이니까. 엉뚱하게 그때 박근혜 쪽 새누리당 쪽은 그 좀 대통령이랑 가까운 쪽을 쳐내던가 해야 되는데 유승민을 쳐내버리는 이상한 경쟁을 했죠.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이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컷오프 좀 해내자.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공천 쇼를 통해서 총선에서 잡아먹는 기간이 얼마나 긴가 이걸 봤을 때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들이 나뉘어져서
오히려 후보를 빨리 공천을 해주는 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볼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시간 끌고 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임박해서 공천을 하죠. 왜냐? 반란의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탈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당에서 또 뒤집으려고 하는 흐름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했는데도 막판에 또 뒤집어지고 민현준지 민경욱인지 뉴스를 계속 접하고 다음날 아침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누군지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예,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정치를 할 거냐, 유권자 입장에서, 소비자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당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게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근데 사실은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선거에 나갈 후보들을 뭐 준비한다라는 의미 이전에 원래는 거기서 이제 공직을 맡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한 정당의 정당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 후보의 공천 과정이라는 거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당 내 경쟁이 좀 격화되는 것은 나름대로 각 정당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 당의 정체성이 재정립되거나 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예,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 내에서 무슨 정파가 있어가지고 한쪽 정파하고 이제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공천 결과를 놓고 봐도 맨날 뭐 친황이냐,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렇게 분류가 되고, 민주당 마찬가지죠. 뭐 친문이냐 아니냐, 비문들은 무사한가, 이런 질문들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정체성 확립이나 정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천 때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도 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공천할 때는 인물 경쟁력을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다면 굳이 왜 후보들을 놓고 내가 가는 길이 옳소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천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항상 이제 당내 경쟁도 치열하려면 평소에 치열한 게 더 낫다고 봐요. 지역위원장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누가 맡아가지고 당원을 얼마나 불렸으며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 이걸로 평가가 평소에 되는 거면 괜찮은데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죠. 오히려 정당 정체성을 만들려면 일상적인 당내 활동에서 뭐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네. 경쟁을 하더라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 정당들은 여전히 약간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공천 과정이 좀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은 정당 정체성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다. 선거 때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 내는 것도 그렇고. 다만 정당들은 어쨌든 선거에서 나름 이제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일정 정도 외연 확장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정체성만으로 선거에 승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거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정도의 지속적인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건데,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한다든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나름 정당들이 시민들한테 일종의 정치요원과 어떤 시민들의 반응성을 좀 뭐랄까요? 가능성에 이제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정당들이 이번에 보여줬던 거는, 정당들이 새삼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몰려 있는 거죠, 정당들도.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당연할 수 있어요. 현실에 임박했을 때는 사람 잘라내고 새로 수혈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처음 나타난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도 나타났던 것이 인물 영입, 어벤져스를 영입했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막 컷오프, 우리 편을 누가 읍참마속을 잘하는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거든요. 왜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고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나아졌느냐는 겁니다. 현역 교체율 몇 프로 뭐 높아질수록 나아졌느냐, 우리 안의 역사에서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해외의 사례하고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광역 선거구론자고, 또 이제 석패율제 관해서도 예전부터 찬성을 해왔던 소선거구일 경우에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 하면 중진들이 맨날 붙어요 라는 반론이 들어오는데, 저 거꾸로 초선으로 많이 바꿔서 좋아진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 인적 청산이 한국 정치의 개혁을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2000년 총선 때 낙천 낙선 운동이 있었고, 제법 많은 의원들, 특히 수도권에서 적중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2000년의 그 국회가 4년 뒤에 국민 70%가 반대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해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당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겠지만 이런 인적 교체가 한국 정치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또 이번 총선 과정,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전에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에서 논쟁 또는 토론이 됐던 것은 위성정당 관련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은 약간 한국 정치에서도 그간 힘들었던 다당제나 연합 정치의 새로운 길이 하나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전에 뭐랄까요, 이게 이제 예고 같은 거를 하긴 했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뭐 위성정당을 만들 거다 이런 예고를 했지만 그게 사실 현실화될 거라고 초반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역풍을 크게 맞을 거다. 제도를 해킹하는 방식인데, 제도를 해킹하는 것은 그만큼 역풍을 크게 맞을 가능성이 있다. 뭐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그러면은 외국에 이런 식의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나라들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럼 위성정당 자체가 불가능한 거냐, 제도상.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나라들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역풍이 크니까 안 한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태는 조금 결과적으로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만들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도 만들고, 다른 정당들도 사실상 위성정당에 참여하거나 시도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저도 뭐 정치 개혁 운동, 선거 개혁 운동을 뭐 동참하는 시민 중에 한 명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연말, 재작년 연말이죠. 준연동형이라는 형태가 나온 게 재작년 연말인데 저는 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연동이면 좋겠지만 이 정도라도 해주는 것이 어디냐. 민주당에서 합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선거제도라서 좀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래 있었던 선거법 개정 원안은 그 권역별 의석을 두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석패자를 붙여주는 거였거든요. 그게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의석을.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기 어려운 제도가 석패율 제도였거든요. 이게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 타블로이드판 신문에서 작년 8월쯤에 그 자유한국당이 페이퍼 정당을 검토한다 라고 하는 단독 보도가 떴어요. 그 보도를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이게 석패율제도 있고 한데 이게 되겠냐. 석패율제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 없나 했더니 이제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면 별다른 조항이 없는 거예요. 막판에 패스트트랙 올라서 이제 본회의로 갔을 때 작년 연말에 막 저도 부랴부랴 방법을 찾아가지고 막 국회의원 아는 사람 문자 메시지 구해가지고 막 메시지 보내고 했는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지 조항을 생각을 했는데 수정안에는 원래 원안에 밑줄 꺼져가지고 이걸로 바뀝니다 하는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라고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내용을 새로 넣을 수는 없어요. 당연하게도. 그건 새로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넣을 여지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방지하는 걸 못하게 된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못 막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특히 현재 한국 정치는 이제 얼굴에 낯에 철판을 깔고 하는 것이고, 이쪽이 철판을 까면 상대도 철판을 까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못 막는구나, 그때부터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시민단체 또는 뭐 주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수혜를 입을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기존의 이 선거제도라는 게 단순히 정당의 뭐 소수 정당들의 수혜율 문제가 아니라 과연 시민들의 유권자 또는 시민들의 어떤 표의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민단체들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첫 번째 과제다 한국 정치에,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사실 어쨌든 석패율 제도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사실 개혁이 된 거죠. 사실은 그만큼 비례성도 높이고 개혁이 된 거란 말이죠. 됐는데 제도가 이제 제도를 해킹하는 정당들, 그것도
특정 소수 정당이 제도를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양당과 나머지 정당들까지도 이 제도의 해킹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무산돼 버린, 무산됐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 되는 건데,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도를 뭐 해킹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도를 이렇게 우회해서 해킹하는 것을 막는 것은 또 다른 제도로 가능한 것인가? 저는 거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거든요. 결국은 뭐 굉장히 이제 공장님 소리라고 아마 악플을 다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정당들이 이런 어떤 상호간에 합의되는 규범 같은 거,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규범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합의 룰이 있지 않는 한 얼마든지 제도 개혁을 우회해서 해킹하는 정당은 지금 얘기하는 1, 2정당이 아니라 소수 정당도 얼마든지 욕심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는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게 먼저 아닌가. 그동안 한국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각에서 제도개혁만이 한국 정치의 첫 번째 어떤 과제라고 얘기해왔던 것이, 저는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 얘기는 대표적인 제도개혁주의자 네. 아니었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네. 정치 변화가 선행돼야 제도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위성정당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도로 막을 수 있어요, 위성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끼리 합의된 규범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본정당하고 위성정당이 같이 비례대표 나오는 시나리오도 있었거든요. 쌍끌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표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하나만 지정해서 간 겁니다. 물론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상향식 위성정당이 또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자의적 위성정당, 한국경제당, 사퇴하세요! 했던 이은재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고, 성대모사를 좀 자제해 주시죠. 거대 양당도 본당하고 위성정당을 동시에 출격시키진 않겠다는 규범적 합의는 나왔던 거예요. 왜냐? 복잡하니까. 근데 거기까지 선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려면 지역구에 후보 낸 정당은 비례대표에 자동으로 등록한다, 뭐 이런 조항 정도로 방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못 내다본 저를 포함한 개혁론자들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 행위자들의 행동입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은 질문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에 대한 것도 짧게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뭐 선거 결과가 너무 이제 뭐랄까요?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너무 크게 이제 나와가지고 차이가 크게, 뭐 제 예상보다도 더 크게, 저도 제 예상은 사실 선거 결과에 대한 제 예상은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데요. 어쨌든 선거는 1, 2당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고, 사실 한국성 정치 총선에서는 좀 역대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 거 아닌가요? 역대급은 아닌 게, 잘 보면 왜 아니죠? 2008년 총선의 미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08년에도 일당이 그렇게 일당이 180석까지 얻지는 못했고, 일당이 153석이죠. 네. 그게 착시예요. 친박연대가 따로 있었고, 아, 10몇 석 있었죠. 친박 무소속도 있었고요. 김무성 포함해서. 그다음 그거 말고도 자유선진당, 지금으로 치면 미래통합당이죠. 그때는 얼핏 제3당 같지만 충청도 기반으로 해서 그 다 합치면 비슷하게 나오는 의석이라서, 그러니까 지난 2017년 대선이 2007년 대선의 미러링이었다. 이명박 당선될 때에. 예, 그 구조랑 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만 달라진 거지 구조 자체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총선 때에 한나라당 싫어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을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느끼고 있겠구나 라고. 그때는 민주당이 100석 80몇 석이었어요. 2008년 총선에. 그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진 수준이다 라고 보는 거고, 저도 예측이 크게 빗나갔는데 2018년 총선이 완벽한 원사이드, 민주당 지지율 50% 넘고, 네. 그게 또 될 건지는 제가 예측을 못했어요. 또 되풀이 된다라는 것은, 특히 정권 중반에, 그때가 정권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네네, 지선에서 지성이
네. 2년 만에 또 대풀이 될 거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보입니다. 그게 근데 제가 지역별로 예측이 빗나간 게 제가 영남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남 지역 주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 대구시 지역의 기초의원 40% 이상이 민주당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대구 경북 개새끼론이라 가지고 40% 이상의 기초의원을 줬는데도 개새끼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상파 나가요? 아니, 저희 정치발전소 품격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김부겸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자꾸 뭐라고 욕하니까 있는 것 떨어뜨려 주겠다. 근데 그래서 저는 영남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도권도 동시에 이제 좀 중도 보수층이랄까 이쪽이 좀 여당을 견제하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틀렸던 거거든요. 네.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축구팀 두 팀이 있어요. 두 팀이 축구 경기를 25경기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총 스코어가 49대 41이 나왔어요. 몇 승 몇 패였을까요? 두 팀은. 그렇네요. 모르는 거죠. 네. 그 게임별 스코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가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편합니다. 이번에 그나마 데이터를 좀 상세하게 구했던 분들만 예측에 접근을 했고 보니까 도표를 정리된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나마 민주당 160석 부른 분이 제일 많이 부르셨는데 이게 이제 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리는 없어. 과거에 새누리당이 잘 나갈 때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강할 때도 180석이나 나온 적이 없어. 설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남하고 수도권의 접전지들이 다 열세 쪽이 치고 올라올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라 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그런가요?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선거에서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이겼는지야 뭐 이미 신문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향후 과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제 한국 사회는 진보가 주류다. 그러니까 한국은 산업화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보수가 주류고 진보 개혁 진영이 그것에 도전하는 형태로 중간중간에 잠시 정권들을 빼앗아 온다든지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아 온다는 건 도전자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보수 주류 사회에서 진보 주류 사회로 이미 변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같은 분이 이제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높아진 투표율과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뭐랄까요? 뭐 랠리 라운드 뭐 그거라고 하나요? 플래그? 그러니까 전 영어 몰라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애국 결집 효과. 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그냥 한글로 할 걸. 예. 애국 결집 효과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약간 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가 선거를 여당으로 이기게 해줬다고 뭐 직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현재 집권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존재를 재발견한 사람들이 어쨌든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집에서 달고나 커피 젓는 것보다는 투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데 어떤 해석들이 분분한데 어떤 거 같습니까? 진보가 주류가 됐다. 저는 조금 성급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 개인적 생각도 있긴 한데요. 거기서의 진보는 이제 뭐 상대적인 의미에서 네, 그렇죠. 그런 네. 거겠죠. 일단 코로나 얘기를 좀 하면 이탈리아가 심각하죠. 유럽에서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의 지지율이 71%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79%, 덴마크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오스트리아 총리는 33%포인트가 뛰어오른 77%, 네덜란드는 30%포인트가 뛰어오른 75%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낮기로 유명한 사람, 자기가 얻은 득표율만큼 지지율이 나와요. 20몇 %대인데 이 사람도 50% 나와요. 프랑스에서 50% 지지율이 나온다는 네. 건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네. 진짜 프랑스답지 못하네요. 이거 그렇죠. 차별 발언일지도 안 모르겠지만 그래도 급진 좌파와 극우파 사이에서 노란 조끼로 다구리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50%가 나오거든요. 이거 봤을 때는 글쎄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60%, 57% 이렇게 나오잖아요. 높아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한국 사회의 갈등,
인정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인정 안 해. 뭐 검진을 잘하고 뭐 추적도 잘하고 뭐 국민들도 잘 따라주고 이런 거 다 몰라 원래 잘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어떤 사람 원래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래봐야 우리나라 안 되는 나라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코로나는 크게 영향을 안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선방을 해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막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찍을 때는 미래통합당 찍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까 제가 49대 41이라고 하는 축구 스코어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50에 가깝겠구나. 그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49.9%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합당이 4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동조화 현상이 참 이렇게 더 진척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 이거는 잘 알 수 없는 거라서 이럴 때는 항상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것부터 짚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생각을 제가 한 지는 오래됐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생각은 그 90년대 초반에 제가 아주 어린이 때에 그 일요일인가 저녁에 보면 퀴즈 아카데미라는 프로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BGM? 로고송? 그게 이제 그 사계라는 노래였어요. 노차사에 맞나요? 네. 이 빨간 꽃 노란 꽃. 예. 네네. 왜 그런 노래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연출하는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철한 PD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뭘 얘기하느냐면 1990년 이번 총선으로부터 30년 전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당 합당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 총선은 3당 합당에 대한 미러링이기도 합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시에 200 몇십 석의 슈퍼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고 한국 사회 진보 운동권들을 위기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돌아보면 MBC 이런 데서 기자들이나 그 직원들이 파업하고 탄압당하고 뭐 손석희 씨 왜 그 수의복 입고 웃고 있는 거 사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교조 해직 사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탄압당하신 분들은 고통스러웠겠지만 한국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에요. 교사, 언론인. 그러니까 그쪽에 그 7, 80년대 민주화 세대들이 90년대 정치 권력이 교체되기 전에 이미 사회 각계에 진출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들이 쌓여서 97년 정권 교체, 2002년 노무현 당선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렀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부장님은 민주당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MLB 파크라는 곳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민주당을 찍으라고 강요해서 통합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통합당 지지자들은 이제 자축을 와 생각보다 많이 났을 거다. 젊은 층도 통합당 찍는다. 그건 모르죠. 몇 명이나 찍었는지. 근데 부장님이 민주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장님이 90년대에는 민자당, 그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 찍으라고 했던 부장님들이고 2000년대에는 한나라당 찍으라고 했는데 이제 부장님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많이 이미 흘러서 교체가 됐고 그러면 왜 50대, 60대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50대뿐만 아니라 60대 초반도 저는 통합당 별로 안 찍은 것 같아요. 아무리 결과를 봐도.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한국 민주당의 중요한 젖줄이 됐어요. 50대, 60대는 이명박 박근혜 찍어봤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네, 다시 찍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 투표를 해봤다가 돌아선 분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돌아섰다가 이제 진보도 못 찍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층들은 좀 사기가 죽었고 투표를 열심히 안 하거나 예. 근데 돌아선 분들 상당수가 다시 미래통합당 쪽으로 갈 의사가 없는 거죠. 이런 것까지 어우러져서 5, 60대가 미래통합당의 중추 세대가 아니에요. 5, 60대도.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도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해서 다음 정권인데 좀 뭐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는 또 알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그게 움직일 수 없는 만큼의 탄탄한 토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는 좀 아직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향후 원래는 이제 세 번째 챕터 나름 제가 이제 개선해 놓은 세 번째 챕터는 이제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서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실은 아마 이제 뭐 지금 페북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거의 4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수 정당을 지지하거나 거기에 당원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위성정당 사태 같은 게 아니고요. 정당 체제가 결빙되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체제 뭐 이건 이제 김수민 평론가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야라서 제가 사실은 뒤에 있던 질문 앞에 땡겨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 정당들 지지자나 당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정당 체제가 정말 결빙되었는가. 즉 한국 정치가 지금 양당제, 그러니까 두 정당은 정당 내부는 정당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로서 좀 약할 수도 있고 정당이 외국의 정당처럼 강력한 정당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권자층이 지금 양당제라는데 완벽하게 지금 정당 체제를 결빙하게 만들 만큼 정당들도 그렇고 유권자들의 정열도 그렇게 완성이 되었는가, 즉 결빙된다라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그동안 불만의 정치 형태로 등장했던 제3정당 노선이라든지 소수정당 노선들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정당 체제가 결빙됐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대선이나 이럴 때마다 제3 후보가 나오는 것이 한국의 정당 체제가 아직은 결빙되지 않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의 어떤 방증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지난 대선 지난 대선은 좀 다르겠고 이번 총선이 혹여 그런 신호는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빙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빙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민주당 140 얼마, 통합당 130 얼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렇다면 그게 결빙일 수 있다고 봐요. 아 오히려요? 양당 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정당이 양쪽 정당이 좀 정당도 좀 적게 갖고, 네. 그러니까 양쪽이 독식할 때 우리가 결빙됐다. 결과적으로는 양당의 의석의 네. 합이 거의 전부에 가까울 때 결빙됐다. 보통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왜 반대로 생각하시죠? 두 개가 동시에 평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둘 간의 싸움이 격화되고 다시 거기로 기어들어오는 쪽이 차단될 거다라는 의미인 건데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졌다는 거는 글쎄요 민주당 투표하신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알겠지만 매우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상대가 싫어서 2번이 싫기 때문에 내가 2번 안 찍어줘 1번 안 찍어주면 2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쏠렸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민주당이 정권을 여러 해 잡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가지고 나온 결과면 일본 자민당처럼 굉장히 튼튼한 의석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은 청산의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꿨지만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되고 나서 처음 치르는 총선이었어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지난 지방선거 때 좀 분이 풀린 것인가 아니면 이게 첫 번째 총선이라는 걸 인지하고 한 번 더 때릴 거냐 그거였는데 두 번째라는 게 드러난 거고 민주당의 어떤 포지티브한 것만으로 180석 60%의 의석을 얻은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제가 이거 지난 지방선거 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히려 거대한 공백을 가리킨다. 한국 정치에. 특정 정당이 50% 넘는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도 50%를 아예 넘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뭔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닌 것 빼고 좀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 보이는 것 빼고 몰아넣은 것이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공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맞닥뜨릴 것들은 지금의 아까 제가 5, 60대 얘기했지만 이들이 겪어왔던 그 시대하고는 너무 많이 다를 거예요. 특히 저성장, 저는 이제 저성장 시대의 비정규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맞는 그
준비가 기성정당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의 출현은 언제나 예고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여기에 현재 소수정당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현재 소수정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그 정당까지 다 포함해서 다 뽀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든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든지, 이 정당들 성격은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반란군처럼 들이닥쳐서 심지어 그리스 시리자는 정권도 잡았고, 이런 형식으로 언제든지 그 정당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현행 선거 제도가 급속한 거대 정당의 몰락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이번 선거로 칩시다. 민주당 50%, 미통당 40%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당이 들이닥쳐서 한쪽만 꺾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꺾어놓거나 아니면 둘 다 뭐 중도 정당이면 둘 다 잠식도 가능하겠죠. 이 소선거구 제도는 3등 이하의 정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제도다라는 걸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1, 2등 하던 정당도 어느 날 3등으로 떨어지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아까 마크롱 얘기를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 당은 신당이에요. 원래 있던 중도 좌파 우파 정당이 있는데 이 당이 들이닥치고 또 극좌 극우에서 같이 협공을 하면서 둘 다 무너졌습니다. 지지율이. 네, 근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대 정당인데 30%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이었는데 20%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면 의석 30%였다 20%로 줄어요. 근데 소선거구제면 30%로 20%로 줄었는데 의석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는 그런 사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안에. 현재 정당이 뭐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이 응답이 압도적이고 특히 20대에서 높거든요. 특이한 건 60대 이상에서도 높아요. 그렇게 열심히 투표를 하셔놓고 내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그나마 40대 쪽이 높아요. 있다가. 예. 이쪽은 조금 변론이 정해져 있어서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새로운 세대에서는 다른 정치를 요구할 것이고, 2016년 초에 경향신문에서 조사했던 20대 그 당시 청년층 의식조사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했을 때 다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다 엎어야 된다. 예. 전 그게 실제로 20대 그 표심이나 정치 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10대는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나타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일지는 몰라요. 예. 급진 좌파일지 극우일지 중도일지는 모르는 거지만 현재 정당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약간 지금 나온 지금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그리고 젊은 세대나 뭐 이런 쪽에서 그냥 다 망해라. 아니면 다 망해라는 아니에요. 망해라는 아니죠. 다 다시 한번 세우겠다. 리셋. 죄송합니다. 업셋이 아니라 리셋. 그렇죠. 예. 영어에 약해서 리셋. 맞나요? 한 번 다 뒤집었으면 좋겠다. 한 번 다 뒤집어지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게 극좌적 이념에서 나오는 건지 극우적 이념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념적 배열을 완전히 초월해서 약간 나오는 형태의 불만의 새로운 정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등장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약간의 양념이 얹어질 때 과연 무엇이 탄생하는가에 대한 것은 여기에 플러스 아마 뭐 기술 같은 게 저는 아마 등장할 것 같은데, 정보, IT,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질 때 무엇이 탄생하는가, 그 탄생하는 것은 과연 혹여 민주주의를 끝장내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까지 들게 하는, 제가 이렇게 앞에 저주를 길게 하는 건 제가 주말에 그런 드라마를 봤어요. 네, 왓챠플레이에 있는 이어스라는 드라마인데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보면서. 특히 이번 총선 이후에 봐서 이제 이게 약간 앞으로 무슨 세상이 올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제가 지금 저희한테 왓챠플레이가 광고를 할 리가 없잖아요. 40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주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한번 좀 깊게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역을 초월해서 동시대의 모든 세계 시민이 겪고 있는 약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언젠가는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사회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잠깐 얘기를 딴 데로 뺐는데요.